밤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저는 침대 곁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손을 뻗어 이불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의 바지가 보였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바지 끝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왼쪽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정말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번진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성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아니 그게 혼수 상태 어르신 환자 속옷까지 벗기는 게 청소일이에요? 복도로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여기 좀 보세요. 청소하는 사람이 환자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좀 더 받으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많다더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다리의 화상이 제 인생 유일한 기억이란 걸. 가족도 간병인도 아닌 청소부가 환자의 이불을 들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비밀과 사연이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57입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리면 저는 눈을 뜹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죠. 공단 도시 끝자락 원룸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보일러를 아껴야 하거든요. 찬물로 세수하고 김 빠진 보리차 한 모금 넘기면 그제야 정신이 듭니다. 저는 야간 청소 노동자입니다. 공장 식당에서도 일했고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도 섰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도박 빚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딸아이 하나 대학 보내느라 카드 빚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갚아도 벅차요. 그러던 어느 날 용역회사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옥 씨, 지방 종합병원에서 야간 청소 사람 뽑는데 관심 있어요? VIP 병동이라 깔끔하고 시급도 좀 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됐으니까요. 첫 출근은 늦은 밤 11시였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VIP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어요. 왁스칠이 잘 돼 있어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여기가 그 VIP 병실이구나. 첫 번째 방 앞에 섰습니다. 1201호. 문패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특실이라는 표시만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옆 의료 장비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커튼 너머로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부터 닫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에 물을 적셔 창틀을 문질렀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환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윤곽이 뚜렷했어요. 저는 걸레를 쥔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 사람, 코 모양이 낯익었습니다. 눈매도 그랬어요. 귀 윤곽까지. 심지어 숨쉬는 리듬이 천천히 가슴을 오르내리는 모습까지 뭔가 제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희미해요. 그런데 딱 하나 또렷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난 불. 연기 속에서 누군가 저를 안고 뛰쳐나갔어요. 그 사람의 왼쪽 다리가 불에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는 살 냄새도 맡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혹시 저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환자의 이불이 무릎 아래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천천히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왼쪽 다리, 그곳에 번진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울퉁불퉁하게 굳은 살. 오래된 흉터였어요. 제 기억 속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설마 진짜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50년 넘게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이불을 덮고 일어섰어요. 걸레를 집어들고 다시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환자분 건드리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침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옆 명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도진, 국내 최대 건설사 회장이라는 설명도 있었어요. 장도진,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라면, 만약 절 버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라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위선적인 가족들의 등장, 돈 냄새 나는 년.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 카트를 정리하는데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 딱딱.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두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중년 여자와 남자였어요. 여자는 샤넬풍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가 빛났어요.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했죠. 두 사람 모두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코를 찌르는 냄새였어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코끝을 살짝 치켜세우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VIP 병실에는 말수 적고 눈치 빠른 사람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드렸는데요.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청소만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만요? 그럼 청소나 제대로 하시면 되죠. 여자가 힐을 돌려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뒤따라갔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장도진 회장의 둘째 부인 윤성이었어요. 남자는 아들 장우철이었습니다. 언론에서 효자 장부장이라고 불리는 홍보이사였죠. 그날 밤 저는 다시 1201호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이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의료 장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회장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 본 화상 흉터가 정말 제 기억과 같은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뻗어 이불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의 바지가 보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바지 끝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왼쪽 다리가 드러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성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혼수 상태 어르신 환자 속옷까지 벗기는 게 청소일이에요? 윤성이가 병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여기 좀 보세요. 청소하는 사람이 환자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과 다른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좀 더 받으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많다더니 진짜였네요. 윤성이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쨍하고 귀를 울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환자 옷을 함부로 만지고 있었어요. 청소하러 온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간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트가 흐트러져서 시트 정리하려고 바지를 내리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윤성이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나가 계세요. 담당자한테 얘기할게요.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보호자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저럴 수도 있나? 돈 냄새 맡은 거 아니야? 귓가가 뜨거웠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복도 끝까지 걸었죠. 휴게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 가슴을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속으로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그저 돈 좀 더 받으려고 환자한테 손 뗀 천한 청소 노동자였으니까요. 벽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밖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건이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간호팀장과 인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장우철도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인사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간호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이선옥 씨, 이번 일이 좀 과하게 번졌습니다. VIP 보호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장우철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어머니가 좀 과하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봤는데 이선옥 씨 표정이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간호팀장과 인사 담당자가 우철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어요. 우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해 보였죠. 혹시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팀장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우철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DNA 검사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랑 관계가 없으면 이선옥 씨도 깨끗이 해명되는 거고요. 있으면 그땐 저희가 책임지고 상해 드리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DNA 검사. 그걸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저 사람이 제 아버지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우철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내 검사실에서 체열을 했어요. 바늘이 팔에 들어갈 때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숨을 참았죠. 일주일 후 다시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장우철과 인사팀장만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종이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 중간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정. 이럴 리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부정. 관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흉터도 똑같은데 목소리도.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장우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혹시나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이선옥 씨, VIP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끼쳤고 규정 위반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시죠. 네. 해고 통보입니다. 이달 말일자로 계약 종료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인사팀장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세, 딸 학비, 카드빚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달 말이면 돈이 끊겨요. 딸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카드 이자는 어떻게 갚아요? 이선옥 씨? 인사팀장이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죠. 내가 주제넘게 아버지 찾겠다고 설쳤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병실을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를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흉터도 똑같았는데 코 모양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씨는 명확했습니다. 부정, 관계없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어요. 저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다음 학기 등록금 언제쯤 보내줄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형광등이 또 깜빡거렸어요. 어둠 속에 혼자 앉아있는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근무날이었습니다. 이달 말일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저는 이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후였어요.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1201호가 신경 쓰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얼굴을. 저는 카트를 복도 한쪽에 세워두고 VIP 병동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병실 앞까지 갔습니다. 문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회장님이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제 가슴도 같은 리듬으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옥 씨,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성이었습니다. 샤넬풍 투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옆에는 다른 보호자 2명이 서 있었어요. DNA 결과 잘 받았죠? 윤성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앞으로는 신분 착각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돈 때문에 재벌 아버지 찾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이 아니래. 옆에 있던 보호자가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성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너무 진한 냄새였습니다. 딸 대학 보내려면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요. 윤성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차라리 방송국을 가지 그랬어요? 눈물 좀 흘리고 거기서 하소연하면 후원금이라도 받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킥킥거렸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딸 학비 못 내서 재벌 아버지 찾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긴 하지.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한 푼 달라 그랬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성이가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뭐라고요?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돈 타령은 누가 하는데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선옥 씨, 진정하세요. 저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윤성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아버지 딸이라니.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모욕이에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저는 청소 카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돈 때문이었나 봐. 측은하긴 한데 좀 그렇지. 귀가 먹먹했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또 흘렀죠.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겨우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거리였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걸으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라리 그냥 끝내버릴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집세도 학비도 빚도 이제 일자리마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딸아이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사랑해.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탈의실에서 가방을 챙기는데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선옥 씨, 낮은 목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고말자 간호사였습니다. 60대 초반이었죠.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했다고 들었어요.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자 선생님이 제 손에 종이 쪽지를 쥐어줬어요.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내일 저녁 8시 12층 휴게실 창가로 와요. 말자 선생님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 이상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손안에 쪽지를 펼쳤습니다. 12층 휴게실 2000이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말자 선생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다는 걸까요? 8시 정각이었습니다. 12층 휴게실은 고요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가에 말자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왔네요. 말자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선옥 씨, VIP 수액 냄새 한번 맡아본 적 있어요? 말자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청소만 했어서요. 난 30년 동안 이런 냄새 처음 봤어요. 말자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줬죠. 이거 보세요. 장도진 회장님 차트예요. 몇 주 전부터 윤성애 씨와 장우철 씨가 직접 들고 오는 특별 영양수액이 있어요. 수첩의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액 교체 날마다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말자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독이라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냄새가 달라요. 일반 영양수액은 무취인데 그건 묘하게 쓴 냄새가 나요. 말자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말자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DNA 검사 우리 병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집이랑 엮인 사설 연구소로 샘플이 넘어갔어요. 제가 검사실 담당자한테 확인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짜 검사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저랑 회장님은 정말 부녀지간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말자 선생님, 그럼 CCTV 사각지대도 확인했어요. 보호자 화장실 근처, 그리고 12층 계단. 말자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사람 죽이는 걸 계약서처럼 준비해두는 집이에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선옥 씨, 말자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지금 그만두면 평생 억울할 거예요.
진짜 검사 한 번만 더 해봐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저는 말자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해고됐어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말자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말자 선생님과 저는 비밀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이틀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회장님의 머리카락 채취. 말자 선생님이 1202로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의료 장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베개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깊이 넣었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액 교체 시간이었어요. 말자 선생님이 복도 끝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을 한번 흔드는 모습이었죠. CCTV 사각지대를 잡아준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1202로 앞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선반에 수액 주머니가 놓여 있었어요. 투명한 비닐 주머니였습니다. 액체가 담겨 있었죠. 저는 코를 가까이 대봤어요. 묘하게 쓴 냄새가 났습니다. 일반 수액과 달랐어요. 주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청소 카트 및 선반에 숨겨둔 일반 수액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말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VIP 보호자 전용 화장실. 말자 선생님이 알려준 곳이었어요. 감시가 없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12층 끝으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섰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변기 위에 올라섰습니다. 천장에 환풍구가 있었어요. 손을 뻗어 환풍구 덮개를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덮개가 열렸습니다. 안이 어두웠죠.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비닐봉지였습니다. 꺼내보니 USB, 녹음기,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펼쳤습니다. 윤성이가 수액에 뭔가를 섞어 넣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얼굴도 선명했죠.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오래 살면 상속세만 늘어나. 엄마, 우리도 좀 살자고. 장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였어요. 말자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독살이었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변기에서 내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선옥 씨, 윤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샤넬풍 투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뭐 하세요? 윤성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훑어봤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죠.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요? 윤성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걸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또 분수 넘는 짓 했죠?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이 병원, 이 도시는 다 우리 편이에요. 경찰, 검찰, 다 밥 먹여본 사람들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게 상류층 취미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성이가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뭐라고요? 독타다가 덜컥 뒤집어지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윤성이가 뒤따라왔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당신 같은 청소부 하나 없어지는 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윤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요? 이 녹음기는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윤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천장 위에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펼쳐 들었습니다. 윤성희가 수에게 뭔가를 섞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간호사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말자 선생님도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윤성희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성희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미친년.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잡았어요. 저는 버둥거렸습니다. 나요.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요. 윤성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얼굴이었죠. 말자 선생님과 저는 움직였습니다. 증거 USB와 회장님 머리카락을 외부 대학병원에 맡겼어요. 동시에 익명으로 검찰과 지역 방송국에 자료 일부를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달라졌어요. 수액을 바꾼 뒤부터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말자 선생님이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깨어날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VIP 병실에 4사람이 모였어요. 윤성희, 장우철, 저, 그리고 말자 선생님. 공기가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다른 병원에서 한 DNA 검사 결과예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장도진 회장님과 저, 친자관계 99.9%. 장우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낚아챘어요. 찢으려고 했죠. 가짜야. 윤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밀쳤어요. 어깨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돈 몇 푼 받으려고 쇼하는 년이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하고 역겨운 냄새였어요.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희야.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라지고 힘겨운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도진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그만해라.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비틀며 중얼거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선옥이 내 딸 맞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의료 장비 소리만 삐삐 울렸어요. 그때 불 속에서 데리고 나오다 내가 버렸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뺨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 선생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요양일지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보호자 출입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윤성희가 수에게 뭔가를 섞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USB 속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살면 상속세만 늘어나. 엄마, 우리도 좀 살자고. 장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도로 울려 퍼졌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따라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윤성애 씨, 장우철 씨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울렸어요. 장우철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인연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가졌어요.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회장이 침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너희가 날 죽이려고 독을 넣었지.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의료 장비가 삐삐 경고음을 냈어요. 그 돈, 그 집 다 가져가라 했는데 피까지 뽑아가려고 했냐?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말자 선생님이 달려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윤성이가 수갑을 차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너 같은 년이, 너 같은 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사관이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하이힐이 바닥을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우철도 끌려갔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선호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50년 넘게 참았던 말이었어요. 말자 선생님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회장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저는 회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놓지 않을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장도진 회장님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됐어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뜰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죠. 뉴스가 나왔어요. 건설 재벌, 숨겨진 딸 인정 상속 정격 수정. 헤드라인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 이름도 나왔어요. 이선옥. 낯설었습니다. 제가 뉴스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골 원룸에서 살던 제가 의료노동재단 이사가 됐습니다.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재단 건물 로비에 섰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닦던 바닥과 똑같았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멈춰 섰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세요. 그분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청소 일했었어요. 힘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악수했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제 손과 똑같았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요양식당 노동자 처우 개선이었어요.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 같은 사람 더 이상 억울하게 잘리고 모욕당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엄마, 교수님이 장학금 받았다고 칭찬하셨어.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딸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고말자 선생님은 정식으로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거실이 넓고 창문이 많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말자 선생님, 여기 제일 좋은 방이에요. 제가 문을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말자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선호가 고마워.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윤성이와 장우철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윤성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우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장도진 회장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나가셨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피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누굴 밟고 올라왔는지 기억하는 양심입니다. 법정이 고요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재단 신축병동이 완공됐어요. 현판식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저는 현관 앞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아르바이트 아주머니가 계단을 닦고 계셨어요. 허리를 구부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옆에 앉았어요. 힘드시죠? 아주머니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여긴 청소하는 분이 제일 먼저 대접받는 병원으로 만들 겁니다.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뒷문을 바라봤습니다. 청소용 뒷문이었어요. 평생 저를 눌러왔던 낙인이 떠올랐습니다. 없던 사람.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 있었어요. 재벌에 숨겨진 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 위에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제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병원 뜰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였어요. 저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향기가 코를 스쳤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제 괜찮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이선옥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 돈과 신분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버려졌던 딸로서의 정체성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벌가 내부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선옥과 장도진 회장의 앞날은 진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평생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